아내가 쓰러진 날 거실엔 찻잔 2개가 식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시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금세 일어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70대 노부부의 사연입니다. 실제 사연을 각색해 남편의 시선으로 들려드립니다. 나는 평범한 은퇴자였다. 직장에서 30년을 버티고 나와 아내와 둘이 조용히 늙어갈 계획이었다. 전원주택을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당에 채소를 심고 오후에는 햇빛 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아내는 그런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그게 우리가 그린 노후였다. 그런데 아내가 쓰러졌다. 어느 봄날 아침 마당에서 꽃을 보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어지러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말은 단순하지 않았다. 뇌졸중이었고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됐다. 그날부터 우리 삶의 중심은 병원으로 옮겨갔다. 전원주택의 햇빛은 텅 빈 거실만 비췄고 나는 매일 병원 복도를 오갔다. 조용히 늙어가면 되는 줄 알았다. 노후는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는 계절 같은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노후는 평화가 아니라 준비 없는 생존이었다. 병원비 고지서가 쌓이기 시작했고 재활치료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버틸만 했다. 퇴직금이 있었고 저축도 있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갔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고 믿었다.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고 의사도 긍정적인 말을 했다. 나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가서 아내 곁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건넸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손을 꼭 쥐었다. 그게 전부였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재활치료가 길어지면서 생활비와 병원비가 겹치기 시작했다. 전원주택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었다. 난방비, 수도세, 관리비, 사람이 살지 않는 집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 나는 집을 오가며 최소한의 난방만 틀었고 마당에 채소는 방치됐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냉기가 가득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낡은 전기포트에서 나는 김 냄새가 유일한 온기였다.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숫자는 작아졌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결국 적금을 해지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돈도 석 달을 버티지 못했다. 재활치료는 계속됐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나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자식들은 처음엔 도왔다. 큰아들이 먼저 돈을 보냈고 딸도 얼마간 지원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후 큰아들이 전화로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운했지만 이해도 됐다.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었고 나처럼 여유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절약을 시작했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였고 병원 오가는 길에는 가장 싼 교통편을 찾았다. 겨울에도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외출은 병원 외에는 하지 않았다.
병원 철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차가운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오후 4시쯤 되면 희미한 빛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까?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간병인은 조용히 아내를 돌봤다. 병원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냈다. 나는 병원비를 낼 때마다 영수증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집에 돌아와 펼쳐보면 숫자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은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수입은 제자리였지만 지출은 파도처럼 몰려왔다. 버티던 살림살이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겨울 햇살이 반쯤 들어왔다. 마당에 채소는 시들어 있었고 아내가 심었던 꽃들은 흔적도 없었다. 바닥에 비친 내 그림자가 작아 보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도, 이 마당도 더 이상 우리의 노후가 아니라는 걸. 나는 처음으로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은 죄책감처럼 무거웠다. 아내와 함께 꿈꿨던 공간을 포기한다는 것, 우리가 그린 노후를 지운다는 것.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사랑은 남아 있었지만 힘은 다했다. 나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을 내놓았다.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꿈 같은 공간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젖은 수건에서 나는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간병인이 아내를 닦아주는 동안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병실 커튼 너머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병실 가족들의 이야기였다. 모두 비슷했다. 오래 버티고 조금씩 지쳐가고 결국 무언가를 포기하는 이야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자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다가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이미 한 번 거절당한 뒤였다. 하지만 병원비는 계속 쌓였고 나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병원비를 분담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큰아들에게 먼저 연락했다. 통화는 짧았다. 아들은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요즘 회사 일이 많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딸에게도 전화했다. 딸은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들어줬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남편이 실직 중이고 대출 상환이 남아 있다는 말이었다. 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함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정말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빈 거실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반쯤 들어온 창문 너머로 멀리 산이 보였다. 아내와 함께 바라보던 그 산이었다. 마지막은 막내 아들이었다. 막내는 항상 낙천적이었다. 그래서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내도 여유가 없었다. 결혼 준비 중이라 목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내 인생도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들렀다. 오랜만이었다. 아들은 병원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왔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아들은 차를 마시며 집 안을 둘러봤다. 먼지가 쌓인 가구, 꺼진 난방, 텅 빈 냉장고. 아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 삶의 민낯이 드러났다. 아버지, 이제 집이라도 정리하세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차를 마시다 멈추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집을 유지하는 게 아빠한테 부담이라는 것. 어차피 엄마는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 아들의 말은 차분했다. 논리적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후 4시에 희미한 빛이 거실을 가로질렀다. 아들은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자식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버티고 있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게 인생이었다. 세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지고 가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나는 그걸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와 외로움은 별개였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간병인 교대 시간을 목격했다. 복도에서 2 간병인이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다. 낮 근무자가 밤 근무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복도를 울렸다. 나는 그들을 지나치며 생각했다. 우리 가족도 이렇게 교대로 아내를 돌봤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도시에 살았고 나만 이곳에 남았다.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나는 아내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들이 다녀간 것, 집을 정리하라고 한 것, 내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것.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나는 그게 대답인지 그냥 반사작용인지 알 수 없었다. 간병인이 조용히 들어와 아내를 확인했다. 체온을 재고 수액을 점검하고 자세를 바꿔줬다. 젖은 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닦았다. 약품 냄새가 다시 퍼졌다. 간병인은 능숙했다. 매일 이 일을 반복하는 사람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다. 간병인은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다. 이게 내 삶의 전부였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다. 난방을 틀지 않은 집은 겨울 바람보다 차갑했다. 나는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다. 김이 올라오는 동안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작은 그림자가 바닥에 비쳤다. 내 그림자였다. 언제부턴가 내 그림자도 작아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집을 팔기로. 더 이상 이 집을 유지할 이유도 방법도 없었다.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아내는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했다. 나 혼자 이 큰 집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아니, 지킬 수가 없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버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날 깨달았다. 정답이 없는 효심이 있다는 걸. 자식들이 나를 저버린 게 아니었다. 나도 자식들을 원망할 자격이 없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한계 안에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사랑은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을 지탱할 힘은 모두 바닥났다. 중개인을 만난 날 나는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다. 구김이 가 있었지만 다림질할 여유는 없었다. 중개인은 밝은 목소리로 집을 둘러봤다. 전원주택치고는 관리가 잘 된 편이라고 했다. 마당도 넓고 햇빛도 잘 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다녔다. 중개인이 칭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내와 내가 꿈꿨던 것들이었다. 계약날이 왔다. 매수자는 중년의 부부였다. 부부는 집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저들도 우리처럼 꿈을 꾸고 있구나. 저들의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었다. 아내와 내가 이 집으로 이사 온 날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는 웃고 있었다. 밝은 미래를 믿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중개인이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그냥 공허했다. 계약이 끝나고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중년의 부부가 고맙다는 말을 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집을 나서는 길에 뒤돌아봤다. 전원주택은 그대로 서 있었다. 마당의 나무들, 햇빛이 드는 창문, 아내가 꽃을 심었던 자리, 모든 게 그대로였다. 변한 건 나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등을 돌려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원룸으로 이사한 날, 나는 짐을 풀지 않았다. 몇 개의 박스가 구석에 쌓여 있었지만 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필요한 건 몇 가지뿐이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낡은 전기포트.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창문은 작았다. 겨울 햇살이 반쯤만 들어왔다. 빛이 닿는 면적이 전원주택의 거실보다 작았다. 나는 그 좁은 빛 속에 서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밤에 앉아서 계산을 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적진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대략적인 흐름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집을 판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병원비는 계속 나갔고 내 생활비도 필요했다. 수입은 없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선택지를 떠올렸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계속 병원비를 감당하며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병원에 있고 나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곁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비용은 계속 쌓였다. 언젠가는 바닥을 칠 것이라. 그때는 어떻게 하나 생각할수록 막막했다. 두 번째는
요양원으로 아내를 옮기는 것이었다.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다. 전문 인력이 돌보니 안심도 됐다. 하지만 죄책감이 컸다. 아내를 시설에 보내는 것,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 그게 옳은 선택인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내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할까? 당신을 혼자 뒀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 세 번째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아내는 아직 살아 있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나? 생각만 해도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선택지를 지웠다. 애초에 선택지가 아니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선택을 해도 잃는 게 있었다. 돈을 잃거나, 마음을 잃거나, 시간을 잃거나, 정답은 없었다. 나는 그저 현재를 이어가기로 했다. 매일 병원에 가고, 아내 곁에 앉아 있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체념이었다. 하지만 체념도 하나의 선택이었다. 결심의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더 이상 빚지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집을 판 돈으로 최대한 버티고, 그 이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다. 둘째, 남은 존엄이라도 지키고 싶었다. 아내의 존엄, 나의 존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의 흔적을 최대한 지켜내고 싶었다. 그게 사랑인지 고집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다. 감내해야 할 대가도 있었다. 외로움이었다. 원룸에서의 삶은 고독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줄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내 모습이었다. 루틴은 단순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다. 김이 올라오는 동안 세수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그걸로 충분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같았다.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려 병원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병실 문을 열면 아내가 누워 있었다. 나는 아내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사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날씨 이야기, 병원에서 본 사람들 이야기,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하는 이야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간병인이 들어와 아내를 돌봤다. 체온을 재고 자세를 바꿔주고 약을 챙겼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간병인은 오늘도 조용히 일을 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했다. 간병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진심인지 직업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내를 돌봐주는 것만으로 고마웠다. 오후가 되면 나는 병원을 나와 편의점에 들렀다. 저녁거리를 샀다. 도시락 하나, 물 한 병.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잔액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알아봤자 불안만 커질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두웠다. 겨울은 해가 빨리 졌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원룸에 도착하면 냉기가 나를 맞았다. 난방을 최소로 틀었지만 방은 금방 따뜻해지지 않았다. 나는 두꺼운 옷을 입고 도시락을 먹었다. 맛은 없었다. 하지만 배는 채워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할 일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소음이 싫었다. 나는 그냥 창문을 바라봤다. 작은 창문 너머로 다른 건물의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는 저기서 저녁을 먹고 웃고 일상을 살고 있었다. 감정은 무뎌졌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냥 무감각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병원에 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반복됐다. 피로는 쌓였지만 잠은 잘 오지 않았다. 밤에 누우면 천장을 바라봤다. 기미한 불빛이 천장에 비쳤다. 바닥에 비친 작은 그림자처럼 나도 작아지는 것 같았다. 자식들과의 통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자식들도 전화하지 않았다. 가끔 문자가 왔다. 잘 지내시냐는 짧은 메시지.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다툼은 사라졌다. 하지만 교류도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 같았다. 그게 서로에게 편했다. 평온함이 찾아왔다. 외로움 대신 평온함. 이상한 일이었다. 모든 걸 잃었는데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다. 계획이 없으니 좌절도 없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다. 병원비 고지서가 오면 낸다고 중얼거렸다. 그게 내 유일한 루틴이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다. 지금 상태로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다. 의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요양시설도 고려해보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 연민이 있었다. 나는 그 연민이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다. 내가 배운 것들, 간병과 삶의 균형은 환상이라는 것, 연민보다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 끝이 아니라 지속으로 버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남은 노후의 형태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것, 감정의 무게를 기록해두는 것, 작은 일상에도 질서를 만드는 것. 나는 이 모든 걸 체크리스트처럼 머릿속에 새겼다.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억하고 싶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언젠가 이 시간이 끝나면 나는 이걸 꺼내볼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잘했냐고, 최선을 다했냐고. 원룸 창문으로 오후 4시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나는 그 빛 속에 서서 생각했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이를 언제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 붙잡고 있다. 손이 저리고 팔이 아프고 온몸이 무너져도 붙잡고 있다. 그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의무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놓을 수 없다. 아직은. 노후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모른다.
끝이 어딘지, 어쩌면 끝은 없는지도 모른다. 그냥 이어지는 것뿐. 하루하루, 한 걸음씩,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날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 현실 속 노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